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틀 만에 또 모인 건데 오늘부터 곧바로 주요 쟁점을 다루며 사실상 첫 정식 논의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대선을 40일 앞둔 상태에서 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속도를 내며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는데 먼저 대법원 상황부터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만에 기일을 또 잡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아침 별다른 말 없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노태학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뺀 11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이루어진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열었습니다. 이틀 전인 22일 첫 심리를 했지만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열린 두 번째 심리가 사건 쟁점을 다룬 첫 심리인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무죄로 판단한 2심 논리가 법리에 어긋난 게 있는지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번 주에만 벌써 두 차례 기일을 열며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의 속도전은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 결정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기일 지정 등은 대법원장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조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빠르게 결론 낼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2020년 이 전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차례 기일을 열고 한 달이 채 안 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 이후 석 달 안에 대법원이 판단하면 되는데 그 시기를 확 당긴 거고 그 사례가 마침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였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 대법 선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런 대법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결론을 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토론회까지 열고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자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자의적 해석을 내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40일 남겨둔 시점에 대법원이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둘 리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당 내선 대법원이 대선 일자인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경우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 후보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할 거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 캠프 측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대선 전 유죄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반대의 입장을 대법원이 피해를 걸려고 한다면 6월 3일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참석자들은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직접 판결하라는 여당의 파기자판 주장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이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이 무죄를 믿는다면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는 건지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여러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에게 물어보죠. 자, 연 기자,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크게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대선 전에 선고가 나느냐, 대선 후에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먼저 대선 전에 선고가 날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무죄를 확정하는 이 상고 기각, 그리고 유죄로 뒤집어서 2심 판단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 파기 환송, 그리고 매우 드문 일이지만 대법원 스스로 선고와 양형까지 하는 이 파기 자판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요, 이 상고 기각, 즉 무죄가 확정되면
당연히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지고요. 네. 무죄를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다시 고법이 재판을 거쳐야 하고 이는 6월 3일 대선 전에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선에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대법이 스스로 2심을 뒤집고 유죄로 직접 선고했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양형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해집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요. 그 아래면 대선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를 한다면, 그러니까 633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린다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2달 만에 결론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선거법 재판은 이 6개월, 3개월 633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2심 재판부가 3월 26일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요. 석 달 후인 6월 26일 이전에 대법 선고가 나오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법이 이를 좀 앞당겨서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오는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다음 달 5월 중에 최대한 빠른 시점에 결정을 내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화요일 첫 번째 기일을 잡은 뒤에 이례적으로 이틀 만인 오늘 네. 또 속행 기일을 잡아서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떤 경우의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선일은 6월 3일이어서요. 633 원칙에 따르더라도 상고심 진행 중에 이재명 전 대표의 당락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죠. 기소만 못하는 것이다. 아니다. 재판도 하면 안 된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상고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춰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가 대법원이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전원 합의체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요. 네. 현재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끼쳤듯이 이번 대법원의 판단도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와는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은 이틀 뒤 경선이 열리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호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이번 경선에선 큰 변수가 없어 민주당은 낮은 투표율 또 흥행 저조를 우려하고 있다는데 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늘부터 1박 2일간 호남 공략에 나섰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있는 광주 전일빌딩을 찾은 이 후보는 내란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주 정시는 헌법 전문에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과거가 현재를 살렸죠. 죽은 자들, 광주의 영령들이 결국 2024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렸습니다. 그동안 개헌에 대해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처음으로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으면 다음 총선이라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목포 동부시장과 전남 순천 등을 찾았습니다. 광주, 전남, 메가시티라고 생각하는데 요 권역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김동연 후보는 전남 장성과 한국광기술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와 이 호남 지역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산업 발전시키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흥행 저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선 기간 내내 이 후보가 90% 안팎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렇다 할 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은 23.29%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과 영남권 첫날 투표율 31.62%, 46.63%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특정 후보에게 90%씩 몰아주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건강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연일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을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또 오갔는데 이 소식은 하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지난 21일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대행이 연단에 오르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석에선 고성이 터져나왔고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대행의 연설에 박수로 화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성 발언을 하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한 뒤 작심한 듯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의장석 앞으로 나와서 반발했고 의원석에서도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최고였다고 외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한 대행은 대선 출마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고만 답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검찰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의 유죄 확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이 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한 뒤에 또 내보냈던 초유의 재공천 논란.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겁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조국 민정수석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사건으로 2022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형이 확정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합니다. 그리고 2023년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김태우 전 청장을 복권시켜주고 사고 지역이 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공천합니다. 2022년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당내 반대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이라는 거는 그 당협위원장하고 이런 거 의견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강서구청장 공천은 당협위원장들 셋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김태우 전 구청장뿐 아니라 어제는 문충은 환동의 연구원장을, 오늘은 공재관 전 평택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나온 문 원장은 당시 여사가 공천을 낙점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특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 이런 그런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 조사에 앞서 공천 개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재공천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김태우 후보를 뛰게 하라고 요구하는 육성 녹취 파일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출마한 걸 두고는 당시 여권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용산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그보다 앞선 22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른바 윤심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게 지난해 11월 JTBC 보도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윤 전 대통령의 녹취엔 국민의힘 지도부에 압력을 넣었던 정황이 드러납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25일 윤 전 대통령이 공천 관련해 강서의 김태우도 얘기한 게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박성중 의원을 언급하며 박성중한테 김태우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으면 한번 좀 살펴보라 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전화를 받은 지도부가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이 반대하고 있다. 원칙이 애매해진다고 답했고,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나가서 2번, 3번 떨어진 사람들은 지명도가 있으니까 지지율이야 높겠지만 또 내보내면 민주당 입에다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며 그런 거는 안 하도록 좀 해보라고 말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녹취 파일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파일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여권 관계자는 김태우 후보를 경선 대신 당수 공천을 해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9일 뒤 김태우 후보는 공천을 받았지만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1년도 안 돼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후 김 후보의 재공천은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고 이듬해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성중 전 의원과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명태균 씨에 이어 건진법사 관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치 브로커들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은데 선거철 전후로 건진법사의 아내 계좌에서 6억 원 넘는 돈이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영민 기자입니다.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는 건진법사 법당을 찾았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건넸습니다. 비슷한 시기 건진법사 부인 계좌에는 수표와 현금으로 모두 6억 4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거액이 입금된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까지입니다. 한 번에 1억 6천만 원짜리 수표가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건진법사 부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건진법사는 이 돈이 모두 기도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 열린 2022년 지방선거. 이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하는 예비 후보자들 이력서와 명함도 건진법사 휴대전화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 정치 브로커는 3명이 당선됐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모님의 보살핌으로 2명도 당선됐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1명도 당선됐고 경기도가 아쉽다고도 썼습니다. 건진법사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윤한홍 의원 등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에 대해 묻자 건진법사는 이게 무슨 공천 부탁이냐,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하는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기도비라고 주장하는 돈이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 등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건진법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영향력이 더 커졌고 이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이 잇따른 걸로 보입니다. 건진법사는 또 자신이 명태균 씨와 비교당하자 체급이 다르다는 식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빈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진법사는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에도 등장합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은 데 대해 자신의 공을 인정받지 못할 뻔했다고 화내는 대목입니다.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공천 줬대. JTBC 취재 결과 해당 녹취가 보도된 뒤 건진법사와 명 씨를 비교하는 말들이 나오자 건진법사는 주위에 급이 갔냐며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법당에 드나든 한 인사는 JTBC 취재진에게 건진법사가 중앙의 브로커라면 명태균은 경남의 브로커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진법사가 이같이 반응한 배경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달라진 정치적 입지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건진법사는 과거 서울 역삼동 법당에 모이는 각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다 2022년 대선 이후 정권의 비선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캠프를 막후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자들은 앞다투어 공천을 부탁했습니다. 인사청탁도 잇따랐습니다. 한 후보자의 명함을 보내며
하느님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중간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건진 법사는 자신이 받은 돈에 대해 대가성 없는 기도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친분을 이용해 정재계 인사들을 연결하는 정치 브로커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JTBC가 집중 보도해드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특히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졌죠. 금융당국이 관련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여기에 김 여사는 빠졌습니다. 이 의혹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2023년 5월 중순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씨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가 기폭제가 됐습니다. 메시지 바로 이틀 뒤 방한한 젤란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김 여사와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등에 참석하며 업무 협약을 맺어왔습니다. 이걸 계기로 테마주가 된 삼부토건 주가는 2달 새 5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당시 대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이 시세 차익을 내는지 7개월간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이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금융당국 단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특정인들의 본건 부정거래 연관성을 확인하여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신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 수백억 원을 챙긴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부토건과 닮은 걸로 비슷한 의혹을 받은 웨바이오텍 자료도 검찰에 넘겼는데 금감원은 검찰 수사로 다시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인 듯합니다. 삼부토건 종목 이외에 추가로 본 웰바이오텍 등 기타 종목과 관련된 자료도 저희가 본 범위 내에서는 모두 검찰로 이첩을 한. 이번 사건이 정치권 등 세간의 관심을 받아온 걸 의식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은 것도 있고 또 공격을 안 받더라도 제 자신도 사실 신경이 쓰이는 거고. 사건이 검찰 손에 넘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상설 특검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계엄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군인 중 한 명이 계엄군 헬기를 40분 넘게 묶어뒀던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입니다. 김 전 처장이 오늘 처음 공개 재판에 나왔는데 당시 헬기가 비행 목적을 밝히지 않아서 진입을 승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12월 3일 11시 40분이 지난 시각 특전사 병력을 태운 헬기들이 국회 운동장에 도착합니다. 이 헬기들은 10시 49분부터 긴급 비행 승인을 요청했는데 3차례 거부됐습니다. 결국 40분이 지난 후에야 비행이 승인됐고 계엄군의 국회 출동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이 판단을 내린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은 오늘 처음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재판에 나왔습니다. 비행 목적이 불분명해 3차례 보류했다며 그런데도 계속 요청이 들어와 합참에 문의했고 합참이 관련 없다고 해 육군본부로 다시 문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육군본부에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 결국 진입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헬기가 서울 공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며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해 줄 수 없어 합참, 육본 문의 등 모든 방법을 다 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박안수 사령관 측은 당시 헬기가 어디로 가는지 등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 대령이 헬기 진입을 보류시킨 약 40분간 시민들은 국회로 모였고 진입을 막는 군경과 대치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육사가 아닌 육군 3사관학교 출신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합참 계엄과장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면서도 박안수 사령관이 병력이 없다, 밀린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계엄의 여파가 이어진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0.2% 역성장했습니다. 내수가 크게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는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인력사무소. 새벽 5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 유지하려면 그냥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 거죠. 반장님. 하지만 상당수는 끝내 일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임금을 제때 못 주는 공사 현장도 허다합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또 다음 달 이런 식으로 밀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임금 체불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수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올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보다 0.2% 감소했습니다. 4개 분기, 즉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건데 196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고금리, PF 부실 등으로 건설 투자가 가장 크게 성장률을 깎아내렸고 다른 내수 주요 부문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다 수출입마저 줄면서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 정도가 이전 경험에 비해서 되게 컸고요. 그 기간도 매우 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로 오면서 미국 그 관세 정책 예고에 따른 또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내란 사태가 성장률 추락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아직 미국발 관세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걸 고려하면 2분기부터 수출 통계는 더 나빠질 걸로 보입니다. 통상 불확실성은 커지는 가운데 소비 투자 심리는 더 얼어붙으면서 올해 1%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이 논란이 됐습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이 음모론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진실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전임 김광동 진화위원장의 같은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네. 5.18 민주화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여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당황한 행안위원장이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허위로 드러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공약을 냈다며 답변 기회를 줬지만 박 위원장의 답변은 같았고 오히려 5.18 민주화 운동은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정리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진화위원장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5.18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성이 이어지며 퇴장 명령이 내려졌지만 박 위원장은 국회법을 들며 불응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퇴장할 것을 명령하고요. 불법적인 퇴장 명령에는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145조에 의해서 퇴장을 명령하니까요. 조치해 주세요. 145조에 참고인을 퇴장시킬 권한이 없으십니다. 결국 박 위원장은 자리를 떠났고 행안위는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는 발언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퇴진 투쟁에 참여해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돌연 임명했는데 정형식 헌법재판관과 친인척 관계인 점도 뒷말을 낳았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3년 5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는데 먼저 검찰 기소 내용부터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건 재임 중인 2019년 1월입니다.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입니다. 딸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와 동시에 항공업 경력이 없는 전사위 서모 씨가 2018년 7월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상 직전 민주당 의원이 만든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 회사입니다. 이상 직전 의원은 사위 서 씨가 취직되기 4개월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한 대가로 이사장에 오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지검은 3년 5개월의 수사 끝에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서 2년간 근무하며 받은 2억 2천만 원의 급여와 주거 지원비를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딸 다혜 씨 부부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전 의원을 통해 태국으로 이주할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본 겁니다. 특히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이 사업 면허를 얻지 못해 수익이 없는데도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다른 고위직보다 2배 이상의 연봉을 준 건 취업 특혜라고 봤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이전 의원과 연락해 다혜 씨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규모를 전달하거나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에게 다혜 씨 가족 경호 계획을 보고한 사실도 공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건 발생지를 청와대라고 보고 공소장을 관할 지역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즉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특혜가 없었다며 반박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2억 원가량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전했습니다.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검찰이 친인척을 포함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반인권적 수사를 했다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고발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취업이 특혜이고 급여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아 뇌물죄 공범이 성립될 수 없고 사위의 항공사 취업 과정에서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130여 개 문항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던 도중 기습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 없이 기소했다며 검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습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이 시점에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에게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이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기이한 행동을 해 다른 재소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다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을 하기도 했다는데 함께 방을 쓰는 재소자들은 흉기가 될까 젓가락조차 숨겼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면식도 없던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7살 백모 씨.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뭔가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백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백 씨가 수감 첫날부터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는 동료 재소자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첫날 밤에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방 사람들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잠이 깼는데 눈 마주쳤다고 무섭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거나 혼잣말을 하다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게 된 것도 다 선생님 때문이라고 시비가 붙었고 주로 묵묵하게 싸우는데 결국에는 먼저 때렸고 접견을 갔는데 얼굴이 엄청 부어있더라고요. 함께 방을 쓰는 재소자 5명은 젓가락조차 숨겼다고 합니다. 방에 있는 분들이 무서워서
흉기가 될 만한 젓가락이라든지 명필 이런 거 다 숨겨놨다고 해요. 해당 재소자는 매일 백 씨가 보인 이상 행동을 적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증거자료로 써달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법조계에선 백 씨가 2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이는 일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석방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모범수로 살아야 되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라면은 차라리 뭐 징벌방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서울구치소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협박하던 남성이 거꾸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다 처벌을 받자 오히려 자기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성적 비하와 욕설. 20대 남성 A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사건과도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A씨는 길에서 만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다른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던 김진주 씨에게 밑도 끝도 없이 욕설과 협박을 한 게 3개월간 10여 차례. A씨는 결국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협박,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성 없이 피해자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그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다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받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김진주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진주 씨가 참다 못해 본명 공개하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라고 글들을 올리자 이게 자신을 협박한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진주 씨는 가해자들의 이 같은 묻지마 고소가 결국 피해자들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복성 고소가 사실 협박에 가깝거든요. 왜냐면 그게 주는 중압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아는 그 피해자 보호법 중에도 보복 협박과 관련된 요지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무고하게 피해자분들에게 이런 보복성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JTBC 이호진입니다. 얼마 전 붕괴 사고가 난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은 지하수가 하루 평균 1,600톤을 빼내야 할 정도였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취재해보니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당초 9m 높이만큼으로 돼 있던 지하수 양을 1m라고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휘어지고 도로 옆에 있던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지표면 3m 아래엔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안산선 사업 관리를 맡은 국가철도공단이 2013년에 작성한 설계 자료에는 붕괴 발생 지점에 지하수가 9m 높이만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하수가 많을수록 공사할 때 새어나와 주변 토양을 쓸어내 집안을 약하게 만들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6년 뒤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환경부에 제출한 설계 자료엔 1m 안팎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수가 흘러나올 위험성을 축소해서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경부는 계속적으로 이제 의심이 되니까 여러 차례 보완해가지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측 결과를 내놓으니까 결국은 환경부도 그거를 인정하게 된 거죠. 포스코 ENC 측은 붕괴 지점에 하루에 약 8.5톤의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환경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하루 평균 1,600톤의 물을 밖으로 빼내야 했습니다. 포스코 ENC 측은 설계 자료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설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포스코 ENC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재개하려면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역대 최악의 경북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한 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윤도열 기자입니다. 다 타버린 무덤 위에 나뭇가지 하나가 삐죽 서 있습니다. 근처에선 라이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2일 119 상황실엔
산소에 불이 번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다가 번졌다는 말도 했습니다. 경북 의성 안평면에서 불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경찰은 이 불이 경북 청송과 영양 그리고 동해안과 맞닿은 영덕까지 번지며 역대급 피해를 남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을 낸 50대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왔습니다. 나뭇가지는 왜 태우신 겁니까? 실오염 인정하시나요? 같은 날 경북 의성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안동으로 번지며 하회마을을 위협했습니다. 감식을 해보니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수원 주인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쓰레기를 태운 건 맞지만 불이 나기 하루 전에 태워 이번 산불과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쓰레기 태운 것 때문에 불난 게 아니라고?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같은 날 두 곳에서 시작된 불로 서울 전체 면적의 1.5배가량의 산림이 탔고 진화에 투입된 헬기 조종사를 비롯해 모두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의자 2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잠시 뒤 밤 9시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합니다. 한미 통상 협의 어떤 게 쟁점인지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강현 특파원, 우리 협상단은 도착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협상이 열리는 미국 재무부 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아직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우리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정부 쪽에선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재무부는 백악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단과 깜짝 면담을 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협상에 나설 걸로 보입니까? 네, 일단 상호관세 자체를 철폐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상호관세 부과가 된 거를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고 특히 지금 25% 그 품목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상호관세가 7월 초까지는 유예된 상태이고 게다가 조기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합의를 서두르진 않겠다는 게 우리 협상단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미국이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오늘 협상 자체가 미국 측에서 요청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무부처에 신속한 타결을 주문한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선 방위비 재협상까지 시사하면서 무역과 안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속전속결로 협상을 끝내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는 별도 트랙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계속해서 함께 거론되고 있어요. 네, 그간 한덕수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빠른 협상을 강조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속전속결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큰 틀에서 잠정 합의한 다음 이걸 성과로 앞세워서 다음 주쯤 출마 선언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 대행의 출마 의지 자체가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자체 발행한 밈코인 때문에 논란입니다. 트럼프가 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저녁 만찬을 열겠다고 밝히자 이 코인이 폭등한 건데 사익을 추구하고 시장을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독점적이라는 초대장은 이 밈코인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띄워졌습니다. 그건 바로 오피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전에 스스로 발행한 밈코인입니다. 초대장엔 오피셜 트럼프 코인을 많이 산 220명에게 다음 달 트럼프와 따로 저녁 먹을 기회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위 매수자 25명은 백악관까지 둘러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홍보글이 올라온 직후 이 밈코인은 단숨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한때 70% 넘게 뛴 겁니다. 폭등한 탓에 현재는 상승률을 내주면서 30% 선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투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이 코인을 사라며 이미 40만 개나 가진 1등부터 줄을 세웠습니다. 이를 놓고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시장 교란 행위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I was worried about how this might make crypto more partisan, not less. 자칭 친암호화폐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공언했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특히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진출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밈코인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정작 규제는 피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직접 트럼프가 관련주를 찍은 데 이어 자신의 밈코인 밀기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이 생전 거처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돼 안치됐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가장 먼저 살폈던 교황의 생전 모습처럼 교황의 관도 모두가 볼 수 있는 낮고 가까운 곳에 놓였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교황이 매주 신자들을 만나던 대성당 광장을 가득 채운 인파. 종소리와 추모 기도 속에 교황의 시신이 옮겨지자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던 교황을 기억하며 조문객들은 박수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치됐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조문객들은 뙤약볕을 양산으로 막으며 4시간 넘는 기다림도 불사했습니다. For this moment, I arrived on Monday for 1 week. He was dead, but I saw him and I could say goodbye. We are not Christian actually, but I feel in deep, because the Pope is very friendly. 교황의 관은 성전 한가운데 목재 받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놓였습니다. 항상 소외된 자들을 보듬고자 했던 교황은 마지막까지도 사람들 눈높이에 자신을 낮췄습니다. 지난해 교황이 장례 규정을 간소화하면서 바꾼 규칙에 따른 겁니다. 이날 하루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인파가 몰리자 교황청은 당초 자정까지였던 조문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장례 미사가 엄수될 때까지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는 긴 행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는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도 교황 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유 추기경은 아시아 출신 교황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외신의 질문에 주님께는 동서양이 없다는 말로 확답을 피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2차 경선 1대1 맞수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견제해온 주자들이 잇따라 입장을 바꿔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 대행을 끌어안지 않고선 본선 진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비상식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던 홍준표 후보. 전날 단일화 가능성을 열더니 비상식을 깨고 출마하신다면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오늘은 한 대행과 원샷 경선으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할 거라며 한덕수 총리와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대행 출마를 강하게 견제했던 후보들이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당심 50%를 반영하는 2차 경선룰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 한대행을 끌어안지 않고선 본선 진출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도 당내 지지도가 높은 한대행과 단일화를 안 하면 2강에 갈 수 없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2차 경선 1대1 맞수 토론에서도 한대행과의 단일화가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뭐든 해야 합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하셔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봅니다. 탄핵에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던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오늘 토론에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계엄은 아버지가 와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정강정책 연설에서 계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건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출마의 자격. 전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불법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면서 광화문파를 이끌었었죠. 자,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전한길 씨와 더불어 이른바 쌍전이라고 불리면서 그 영향력을 키워왔는데 자, 이 여세를 몰아서 실제 출마 선언까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언론에 관심들이 많았는데 이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특정 매체들을 가리는 장면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네. 자, 그 장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나를 고발했잖아. 왜 당신부터 지금 손을 들고 난리야. 자,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질문을 해봐요. 메이저 언론들이. 메이저 언론 없어요? 메이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메이저, 아니 좀 예의를 지켜서 저 방송부터 먼저 끌어내. 끌어내.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 저렇게 시종일관 반말로 메이저 언론을 찾았군요. 요즘 부쩍 이렇게 언론사 가려서 질문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언론을 따로 불러서 기자회견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네. 참고로 실제 오늘 우호적인 질문이 없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호적인 질문도 있었는데 전광훈 목사의 선한 영향력의 그 근원은 어디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이요? 그렇습니다. 그 질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반찬이 제육볶음하고 닭도리탕이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고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됐는지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이런 것들이 저 그 무료급식에 닭도리탕과 제육볶음 메인 메뉴가 무려 2개나 나왔다. 선한 영향력이 있다.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네. 참고로 참고로 이 질문 이후에 전광훈 목사는 1년 동안 헌금이 1천억 원 정도 가량 1천억이요? 모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전광훈 목사가 출마하는지가 궁금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인데 출마는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 후보 등록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2017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하는 문자를 특정 후보를 지지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서 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네. 전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출마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당사자가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목사는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라고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후에 다른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바로 그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이 그래서 처음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무효가 됐다. 내가 문자 메시지도 원래 교회 사무원들이 보냈지만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했다고 거짓말해서 대신 처벌을 받은 것이고 이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동일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재심을 받은 게 아니라 네. 다른 사안으로 선거법 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앞서서 유죄 확정된 그 선거법 위반의 유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피선거권 박탈 상태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의 주장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말 나온 김에 그 이후에 벌어졌던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좀 찾아봤더니요. 적혀 있는 것처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 당시에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아니었다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출마를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군요.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전과가 많다, 사람이냐.
국민의힘 4강 오늘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맞수 토론을 벌였는데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뜨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 오늘 김문수 후보가 지난 코로나 시기 당시에 현장 예배로 그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그거에 대해서 벌금형이 확정이 됐는데 이를 빌미로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전과가 더 많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네.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전광훈 씨랑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법치의 상징이 과연 그런 기본적인 법치가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걸 가지고 전광훈 목사 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죠. 정광훈 목사가 무슨 사회주의를 하는 그런 목사입니까? 국민의힘 토론에서도 정광훈 씨가 또 이슈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또 꺼내 들었는데 그 장면도 보겠습니다. 한 후보께서 당대표 나왔을 때도 야 저런 사람이 한번 우리 정치를 확 바꿔 놓아야 되는데 기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는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냐. 지금 답을 내가 조금만 하고 이제. 사람이냐라는 말까지 나왔군요. 내일도 또 토론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이제는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이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힘차게 기합을 넣고 허리를 흔듭니다. 1시간 내내 춤을 춰도 힘들지 않습니다. 나이는 66세고 여기 에어로빅 팀의 막내입니다. 나이는 87세예요. 에어로빅에서 왕언니예요. 이들에게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70세부터 많게는 78세까지 현행법상 노인의 기준으로 통용되는 65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제가 75살 때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건강에 문제없이 살았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의뢰해 노인의 적정 나이를 계산해봤더니 70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비율이 늘면서입니다. 연구보고서는 또 현행 노인 기준이 기대 수명이 60세 남짓이던 44년 전에 정해진 데 주목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84.7세로 연장된 오늘날 같은 기준을 유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65세부터 74세는 초기 노년, 75세 이상은 후기 노년으로 나누고 의료나 돌봄 등의 복지는 후기 노년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노인 나이 기준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바꾼다면 지하철 무임승차부터 손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임승차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해마다 약 4천억 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인 무임승차를 놓고 세대 간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혜 혜택을 어느 정도 완충작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세대 간 부분도 필요해 보이고요. 서울시는 정부에서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면 연구 결과를 복지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질환, 여전히 병원을 찾는 걸 망설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인공지능 AI 상담 등으로 문턱을 낮춘 치료 체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AI의 도움을 받는 앱으로 고민 상담을 해봤습니다. 친구와 다퉜다고 하자 심리 상태를 파악해 조언해줍니다. 친구에게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라고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담 내용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송돼 실제 자살 고위험군의 치료 자료로 쓰입니다. 대화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 AI 인사이트 리포트라는 걸 드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개인화된 상담을 대화형 AI의 도움을 받으면 외로움 점수가 평균 15% 줄어들고 사회불안 점수는 평균 18%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익명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2030 세대들 사이에선 더 효과적이란 평도 있습니다. 불안이나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AI 디지털 치료기기가 최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 AI를 통해 우울증 등을 앓는 정신질환자의 뇌파를 분석한 뒤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환자들을 조기에 선별해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신약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그들에게 다른 치료법을 제안한다든지 방식으로 그들의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자 하고. 다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고위험군 또 환자군 이런 이제 층위에 따라서 또 이런 근거 레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임상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보조수단인 AI 진단이 확산된다면 대면이 어려운 이들의 치료에 적잖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한화를 응원하든 그렇지 않든 야구 팬들은 한화의 연승 행진이 정말이냐고 묻고 또 묻습니다. 지금은 9연승에 도전 중인데요. 선발 투수로 류현진이 나선 오늘도 2회부터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저희는 비로소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을 때 가장 각이 됩니다. 전 우주 하늘은 저희 팬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제일 처음처럼 간절하게 한화의 막내 정우주의 말은 주문처럼 들리기도 기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류현진도 장난을 치듯 간절함을 내비칩니다. 주장 최은성의 방망이에 몰래 입을 맞추고 와이스도 거듭니다. 이길 때 했던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믿기지 않는 승리의 루틴을 만들며 한화는 8연승까지 왔습니다. 연승의 과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발 투수진의 8연속 호투가 빛났습니다. 문동주와 폰세, 와이스가 서로 경쟁하듯 시속 150km대의 빠른 공으로 상대 타선을 눌렀고 여기에 중간 개투 정우주와 마무리 김서연이 승리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이 기간 4번 노시환이 3경기 연속 홈런을 몰아치기도 했고 주장 최은성과 외국인 선수 플로리얼, 어린 문현빈이 불방망이를 뽐냈습니다. 오늘은 타자를 요리하는 법을 아는 류현진이 나섰습니다. 상승세를 탄 한화는 2회 초부터 달아났습니다. 투아웃 만루 찬스에서 심우준의 내야 안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이후 안치홍의 2타점 적시타까지 터졌습니다. 한화는 9연승에 도전 중이지만 팬들은 26년 만에 10연승으로 가보자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JTBC 홍중입니다. JTBC가 속한 중앙그룹이 올림픽과 월드컵의 공동중계 방송권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에 나섭니다. 중앙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4번의 동학의 올림픽, 그리고 2026년과 2030년에 열리는 2차례 월드컵에 한국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개 입찰은 국민들이 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올림픽과 월드컵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입찰은 내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실시됩니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포털과 OTT 사업자 등 중계 방송이 가능한 플랫폼 운영업체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봄볕이 무척 따사로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 없이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고 낮 기온은 18도에 머물겠습니다. 크게 춥지는 않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고 중부지방은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6도, 전주 7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도 대부분 20도를 밑돌며 포근함이 오늘보다는 조금 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의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연합회는 7년 넘게 취재원과 소통하면서 권력형 성범죄 문제를 피해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